수고비예요. 죽고 싶으면 주우세요. 전 바쁜 사람이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짜장면이나 나르고 살겠네. 32살의 젊은 여자가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배달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도대체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굳이 모욕을 참아가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순간 평범해 보였던 어느 가을날 오후 한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15층, 널찍한 복도에 배달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노인이 무거운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고 낡아서 색이 바랜 배달 조끼에는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거친 손마디는 그가 평생을 고되게 살아왔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1502호 앞에 멈춰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나타난 것은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젊은 여자였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손톱 끝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진 네일 아트, 그리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슬리퍼. 그녀의 이름은 한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자마자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마주친 벌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배달 가방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약혼녀에게 보내는 특별한 식사, 유명 한정식집의 코스 요리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찬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음식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으로 현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노인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음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려놓고 일어서려는 순간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비웃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이 지경이 됐냐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에게서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수연은 콧방귀를 뀌며 명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 돈도 아니었습니다. 구겨지고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누가 봐도 오래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노인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 사이에서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동전을 던지듯이요. 1,000원짜리 지폐가 바닥에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올렸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그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낡은 무릎이 뻣뻣하게 저항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바닥에 1,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간 그녀의 표정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을 완전히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1,000원을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배달복, 구분 등, 흰 머리카락. 누가 봐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년의 배달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깊은 실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던 여자,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데려온 그 여자의 진짜 모습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이병호였습니다. 시가총액 3조 원에 달하는 태양물산의 창업주이자 회장. 맨손으로 연탄 배달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재계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정관계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 낡은 배달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아들 이동현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곧 상견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병호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했습니다. 동현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탓에 세상의 악의를 잘 모르는 순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병호는 30년 지기 비서실장 박순자에게 한수연이라는 여자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SNS에는 봉사활동 사진이 가득했고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카메라 앞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40년 전 자신이 연탄 배달을 하던 시절에 입었던 그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서실장조차 말렸지만 병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병호는 안으로 들어서며 주머니 속 1,000원짜리를 만졌습니다. 구겨진 그 지폐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 1,000원은 그냥 1,000원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본성이 담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병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녁 상견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지라도요. 이병호 회장이 오피스텔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순자 실장이었습니다.
병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 박순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현 상무가 상견례 전에 약혼녀 집에 들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차를 몰고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고요. 병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들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들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연이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배달된 한정식 찬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찬압 뚜껑을 열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음식이 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짠 음식을 어떻게 먹냐며 배달부인 노인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병호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배달만 하는 사람이라 음식 맛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하지만 수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집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녀는 거침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병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제삿날과 어머니 장례식장을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수연은 진심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배달업체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 잃으면 갈 데도 없을 거라며 조롱했습니다. 병호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짓밟고자 하는 추악한 욕망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습니다. 시린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니. 이것이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데려온 여자의 진짜 모습이라니. 수연은 무릎 꿇린 노인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동현이었습니다. 동현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약혼녀에게 주려고 직접 고른 장미꽃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복도를 걸어오던 그는 약혼녀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수연이 팔짱을 끼고 서서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연은 동현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달콤하고 상냥한 미소가 채웠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모습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수연은 빠르게 동현에게 다가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음식을 바닥에 쏟아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중이라고요. 자신은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셔서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노인의 무릎에 음식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도 흘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병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의 통증을 애써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현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동현은 노인의 옆모습을 스쳐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스쳤지만 허름한 배달복과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동현은 한동안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수연이 동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가기 전에 같이 차 한잔 하자고요. 동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깊고 슬픈 눈빛,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동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집안은 화려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소파, 벽면을 장식한 현대미술 작품들,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고급 화분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동현은 소파에 앉아 수연이 내어준 차를 홀짝였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향이 코끝을 감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연은 동현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향긋한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동현의 팔을 감싸 안으며 상견례에 대한 기대를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아버님을 뵙게 되다니 너무 떨린다고요. 동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린 노인과 그 앞에 서서 내려다보던 수연의 모습. 아까 수연의 표정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동현은 처음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멸.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것. 마치 사람이 아닌 벌레를 밟아 죽이기 직전의 표정 같았습니다. 동현이 그 이상함에 대해 물어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동현은 잠시 수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딘가 감정이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요. 동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진짜 모습이라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였냐고요. 동현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도착하신다고요. 수연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입술에 완벽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아버님을 뵙게 되는구나.
너무 설렌다며 동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동현은 묘한 이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2년이나 만났습니다. 봉사활동도 같이 다녔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함께 했습니다. SNS에는 아이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노인정에서 배식하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장면은 뭐였을까요? 노인을 무릎 꿇게 해놓고 비웃듯 내려다보던 그 표정은 뭐였을까요? 동현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잘못 본 것이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수연이 그럴 리 없다고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요. 수연이 화장을 고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현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을 저녁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동현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상견례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 르 자르댕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문을 밀어 열며 동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동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그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르 자르댕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쉐린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이곳은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테이블마다 하얀 리넨 냅킨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고급 와인과 트러플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은 동현과 수연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배인 김태수가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병호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자리라며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실내 장식 하나하나를 감탄하며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면을 장식한 진품 유화, 테이블 위에 놓인 은재 커트러리,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물산의 시가총액은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병호 회장의 개인 자산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결혼만 성사되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터였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참고 살 필요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계산과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동현은 그런 수연의 내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연이 자신의 재산이 아닌 자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함께했던 2년의 시간 동안 수연은 언제나 완벽한 연인이었으니까요. 동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까 아버지의 전화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그 말.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수연에 대해 뭔가를 알고 계신 걸까요? 수연이 화장을 고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동현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걸 바라라고요.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의 오피스텔 복도였습니다. CCTV 화면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현이 아까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노인에게 돈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무릎 꿇으라고 명령하는 장면, 노인이 무릎을 꿇자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장면,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짜장면이나 나르고 살겠네.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릎 꿇어요. 아니면 신고할 거예요.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것이 수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의 천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여자라는 이미지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자를 짓밟고 모욕하는 것을 즐기는 추악한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현은 영상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 아까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배달복 아래 감춰진 그 얼굴은 동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병우 회장이 배달복을 입고 수연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을 마친 수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입술에 새로 바른 립스틱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동현은 그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냐고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동현은 애써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라이빗 룸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이병우 회장이었습니다. 네이비색 맞춤 정장에 은색 커프스 버튼, 손목에는 클래식한 스위스제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허름한 배달복을 입고 무릎을 꿇던 그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최대한 단아하고 우아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수연입니다. 하고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병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현미경으로 세균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차갑고 분석적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시선에 약간 움찔했지만 이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재벌가의 어른들은 원래 위험이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병호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현의 맞은편 수연의 대각선 방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은색 커트러리가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동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던 장면, 수연이 비웃던 장면, 바닥에 던져진 1,000원짜리. 병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수연 씨,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는 게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처음 뵙는 거라고요. 병우는 천천히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그 낡은 지폐가 하얀 리넨 테이블보 위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1,000원을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배달 온 노인한테 이걸 바닥에 던져줬지요. 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팁이라면서요.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노인이, 그 초라한 배달 노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란 말인가요? 태양물산의 회장, 자신이 꿈꾸던 재벌가의 수장이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던 사람, 공부 안 해서 배달이나 한다고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병우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오피스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담긴 수연의 모든 행동들, 모욕적인 말들, 비웃는 표정들. 동현은 이미 이 영상을 본 후였지만 다시 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아버지에게 저런 짓을 했다니. 2년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그날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고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병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분노로 타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온갖 배신과 이간질을 겪어왔지만 아들이 데려온 여자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병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회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상대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가면을 쓴 짐승이지요. 수연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동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현은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선한 미소도 다정한 말들도 전부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수연이 동현에게 매달렸습니다. 동현 씨,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연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운명의 상견례. 하지만 이 자리는 결혼을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면을 벗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 모든 거짓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간의 관계를 끝내는 말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동현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낯선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니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한강 산책로, 손을 잡고 보았던 영화, 웃으며 나눴던 대화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거짓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수연이 동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동현 씨, 저 진짜 변할 수 있어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동현은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 노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동현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진짜 평범한 배달 기사였다면, 그래도 그렇게 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상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 아버지에게 강요했던 것과 같은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꿇는 차례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비싼 드레스가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현은 그런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거짓이었다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수연이 모욕한 것은 그냥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군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비웃었습니다. 동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한테 한 것은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속인 것, 나를 이용하려 한 것, 그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한 것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현은 덧붙였습니다. 아니, 설령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아닌 진짜 배달 기사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다 하고 동현이 말했습니다. 짧지만 그 어떤 긴 말보다 무거운 선언이었습니다. 수연은 동현의 바지춤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저 진짜 잘할게요. 아버님께도 무릎 꿇고 빌게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병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연 씨,
무릎 꿇는 건 쉽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시킨 것처럼요. 수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병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마음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이 눈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그저 원하던 것을 잃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뿐이라고요. 수연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병호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3조 원짜리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현은 수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1,000원짜리를 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부자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서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 돈 걱정 없는 인생, 남들 위해 군림하는 살. 그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부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텅 빈 프라이빗 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빛이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두 부자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수놓고 수많은 차량이 오가며 도시의 심장 박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현은 걸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수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눈을 가렸던 것이겠지요. 병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고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병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동현에게 전해졌습니다. 동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직접 배달복을 입고 무릎까지 꿇으시면서요. 병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주 오래전 기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27살의 이병호는 서울 변두리에서 연탄 배달을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연탄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때 병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서 연탄을 배달하던 병호는 마지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주택의 5층, 계단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연탄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연탄은 바닥에 쏟아지고 무릎은 피가 났습니다. 추위와 고통, 그리고 막막한 현실의 병호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7 청년이 혼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5층에 사시던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병호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무릎에 상처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를 내어주셨습니다. 병호는 그 밥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는 병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 1,000원으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1,000원이 병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병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낮에는 연탄 배달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그 가게가 회사가 되었고 그 회사가 태양물산이 되었습니다. 병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고요.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0원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할머니는 당신도 가난했으면서 더 어려워 보이는 나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셨다고요. 동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호는 주머니에서 그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아까 수연에게 돌려받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그 할머니가 주신 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 돈도 이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진짜 모습이 담긴 증거라고요. 동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존경해왔지만 이 순간 그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동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요. 병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배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요. 병호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하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맛있는 데 데려가 주겠다고요. 동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냐고요? 병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짜장면을 사 먹은 곳이라고요. 병호가 동현을 데려간 곳은 서울 중심부에서 한참 떨어진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빛바랜 빨간 글씨로 행복 반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그 이름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동현은 의아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끄는 태양물산은
서울 최고급 빌딩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런 허름한 중국집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병호는 익숙한 듯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6개 정도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과 색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짜장면 볶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주방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이, 병호 아니야 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 한반년은 안 온 것 같은데 하고 말했습니다. 병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못 왔다고요. 오늘은 아들이랑 같이 왔다고요. 주인은 동현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이분이 아들이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훤칠하네 하고 칭찬했습니다. 동현은 어리둥절한 채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가게 주인이 아는 사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습니다. 짜장면 2그릇이요. 동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게였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중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젊은 남자와 중년의 사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호가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진 찍을 때가 내가 첫 사업 시작했을 때였다고요. 그때도 여기 와서 짜장면 먹었다고요. 동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그리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병호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40년 전 연탄 배달하던 시절에 처음 이 집에 왔다고요. 그때 그 할머니가 주신 1,000원으로 짜장면을 사 먹었다고요.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었다고요. 그 이후로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끔 이 집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잠시 후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까만 짜장 소스가 면 위에 풍성하게 얹혀 있었고 오이채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병호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동현아, 먹어봐라 하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꼭 제일 맛있는 건 아니라고요. 동현은 짜장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면이 쫄깃했고 짜장 소스는 달지 않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사주시던 동네 중국집 맛과 비슷했습니다. 동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결혼 상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동현은 짜장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고요. 병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감사해. 아버지가 아들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요. 두 부자는 말없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허름한 중국집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병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아빠가 결심한 게 하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동현은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호는 짜장면 국물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이라고요. 배달일 하시는 어르신들, 늦게 공부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장학재단이라고요. 동현은 아버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학재단이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에게 1,000원을 건네준 그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배달하시는 어르신들, 환경미화원분들, 경비 아저씨들, 그분들 중에도 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전 그 할머니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요. 동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마음속에 품어온 소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자책감.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아버지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동현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하고요. 병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회사 일만 했다고요. 상무 직함을 달고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결제하고 그런 것만 했다고요.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해본 적이 없다고요. 장학재단 일을 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고 싶다고요. 병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내가 맡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해봐라 하고요. 동현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지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호는 빈 그릇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1,000원 장학재단으로 하자 하고요. 동현은 그 이름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40년 전 할머니가 건네준 1,000원. 그 1,000원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하고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두 부자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가 생겼습니다. 가게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뭘 더 시키겠냐고요? 병호는 주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짬뽕 2그릇 추가요 하고요. 오늘은 아들이랑 실컷 먹을 거라고요. 주인은 알았다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초승달이 서울의 밤하늘에 가느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동현아, 좋은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하고요. 기다려라.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하고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볼게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요. 병우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중국집에서 나누는 부자의 대화는 밤이 깊어갈수록 따뜻해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컨벤션홀. 수백 개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천원장학재단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달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어르신들, 밤에 일하고 낮에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이동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한순간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다고요. 동현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들 속에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은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동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0년 전 연탄 배달을 하시던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요. 그 청년은 어느 추운 겨울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요. 추위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1,000원을 건네주셨다고요. 그 1,000원이 청년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이 오늘의 태양물산을 만들었다고요. 동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동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원장학재단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그 할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응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현은 앞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이병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현은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모든 분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재단의 진짜 목표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시작되던 박수가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동현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병우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하고요. 동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무대 위로 올라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어르신도 있었고, 낮에는 배달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감동이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병우와 동현은 컨벤션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병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개월 전 수연에게 받았던 그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낡아서 색이 거의 바랜 지폐였습니다. 동현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거 40년 전 그 1,000원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병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할머니가 주신 바로 그 돈이라고요. 40년 동안 금고에 보관해 왔다고요. 동현은 그 낡은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1,000원짜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대기업을 만들고 이제는 수백 명의 꿈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병우가 그 1,000원을 동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마음을 이어가라 하고요. 동현은 두 손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1,000원짜리가 손바닥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하고 동현이 말했습니다.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요. 병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하고요. 두 부자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천원장학재단은 첫 해에만 30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60대의 대학에 입학한 어르신도 있었고 배달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이 드디어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재단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의 기적은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동현 이사장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매일 아침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현에게는 새로운 인연도 찾아왔습니다. 재단 봉사활동에서 만난 한 여자. 그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동현은 이번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요. 병우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한편 한수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견례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업계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리다가 본색이 들통나 파혼당한 여자. 그 소문은 수연의 사회생활에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밀려났고 새로운 곳에 지원해도 어디선가 흘러나온 소문 때문에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깔보고 무시하며 살았던 세월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요. 어느 가을 저녁 병우와 동현은 다시 행복 반점을 찾았습니다. 짜장면 2그릇을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병우가 말했습니다. 동현아, 고맙다 하고요. 동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뭐려 하고요. 병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뜻을 이어줘서 고맙다고요. 내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주고 있어서 고맙다고요. 동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셔서요. 두 부자는 짜장면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달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초승달이었던 그 달이 이제는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천원장학재단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요. 마치 동현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구겨진 1,000원짜리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강한 사람 앞이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따뜻한 마음 하나가 더 값지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의미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의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마음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